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8명 늘었습니다. 최근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은 168명, 사흘째 200명 아래를 유지를 했거든요. 일단 그 확산세를 보면 그 감소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기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좀 일시적인 건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네, 그동안 전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동참해 주셔서 전반적인 추세는 440명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감소세에 있고 좀 일시적인 증감이 말씀하신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못 찾아낸 숨어 있는 집단 감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못 찾는 곳은 혹시 없는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방역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어떤 외국인 거주지 같은 데가 좀 뭐 검사가 충분히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집단 감염이 있다면 또 좀 추가적인 확산세가 일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통제망 밖에서 물론 많은 발생이 있지만 우리가 못 찾아낸 집단 감염 같은 건 없는지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168명인데 수치가 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그래도 좀 이제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우리 의료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중증 위중 환자 수의 발생 수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목표로 잡은 것은 1단계 거리두기 기준 50명 이하. 그리고 이제 2단계 100명까지는 일일 평균 발생자 수를 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최대한 그래도 1단계 수준 50명 이하로까지 좀 낮췄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 1차적인 목표는 100명 이하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서 일단 100명 이하만 달성돼도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는 있겠는데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해서 방역 수칙 준수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고요. 계속 기본적인 개인 방역 수칙은 꾸준히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정부는 이제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정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8월 30일에 격상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하게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려면 일주일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몇 가지 객관적인 요건들이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죠. 지금 수도권에 중증 환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병상수가 굉장히 부족해진 거의 뭐 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숫자로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삐를 쥐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실 3단계로 격상하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단계 격상에 가장 거부감을 갖고 있는 계층이라고 알려졌던 상인층 내에서도 차라리 3단계로 격상을 해주면 가게 문을 닫고 뭐 예를 들어서 세입자 같은 경우는 임대인한테 어느 정도 임대료 감면을 요구해 볼 수 있는 근거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3단계로 올렸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담 때문에 일단은 2.5단계로 일종의 타협을 한 셈인데 이것을 빨리 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는 이제 산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2.5단계를 유지할 때이다 이렇게 방역 당국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내용이 좀 강화가 됐거든요. 일단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프랜차이즈 커피숍 그 부분이 제과 제빵점, 빙수 전문점 등까지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이거 외에도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달라지나요? 네, 일단 프랜차이즈 커피점 같은 경우는 확진자도 발생을 했었고 매장 면적과 뭐 또 들어가는 인원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그쪽을 찍어가지고 규제를 했었던 건데 문제는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사실상 거의 다를 바 없는 프랜차이즈 제빵 제과점이라든지 이쪽에도 이제 커피나 차를 팔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같이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빙수 이쪽 전문점까지도 예. 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만 닫는다고 했을 때 그쪽으로 또 쏠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이제 학원과 같은 교육 시설에 대해서 이제 집합 금지가 있었는데 학원이라고 딱 붙어 있는 거 외에도 직업 훈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원처럼 강의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562개소 정도 되는 이 직업 훈련 기관들도 집합 금지에 추가로 이번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사실상 실내에서의 모임이 거의 이제 불가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한강을 비롯해서 이제 실외로, 야외로 나들이를 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일각의 어떤 보도도 있습니다. 야외에서의 어떤 모임은 사실 글쎄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 좀 유의해야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만남이나 모임 가족 위주로 만나시던 분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가족 간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가족 내로 들어오게 되면 가족 내 감염이 물론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건 최대한 야외 모임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일전에 캠핑장 모임처럼 야외에서 어떤 캠핑을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마스크를 벗고 같이 또 밀접한 접촉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야외라고 해서 절대로 안심할 수는 없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는 상황에서 2m 이상의 어느 정도 충분한 거리를 실외에서 유지한다면은 감염 위험성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예. 실외에서 근접한 접촉이 없다면 마스크를 좀 벗으셔도 되겠지만 실내 밀접한 환경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실내에서는 이제 최근 사례들을 보게 되면 2m가 넘는 먼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밀폐된 곳에서 장시간 마스크를 안 쓰고 노출되시면 얼마든지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밀폐된 실내 자체는 아예 특히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음식점이나 카페 또 뭐 제과점이나 빙수점 이런 데는 최대한 가지 않고 지금은 좀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가족 단위로 좀 사람이 적은 데서 이렇게 실외 산책이나 나들이 정도 가까운 곳을 다녀오신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가까운 곳을 다녀오시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조금 글쎄요 조심해야 이 심리적인 방역이 붕괴되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좀 대상별로 이제 심리적인 지원이 좀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진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앓고 나셔서 어떤 심리적, 신체적인 후유증, 어려움 점들이 있으시고 또 이런 것들 좀 잘 들어주시고 해결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접촉자의 격리 대상자가 돼서 이렇게 격리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고립감이나 불안감 같은 것이 없는지 격리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가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방역 최전선에 계시는 역학조사관이나 공무원분들도 일 자체가 너무 많고 휴일도 예. 못 쉬시고 또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또 좀 절실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신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좌절감과 우울감, 스트레스를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인 보상이나 지원 자체도 이분들의 심리 방역을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전 국민들의 어떤 우울감, 불안감, 장기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 국민들이 좀 서로 간의 신뢰감을 가지고 또 믿을 수 있는 분, 특히 정경 질병본부장님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의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전 국민들의 어떤 종교라든지 이념에 관계없이 서로 좀 다 마음과 힘을 합쳐서 방역에 다 같이 참여하시는 이런 신뢰와 협조만이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잠깐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고위험 장소로 지목된 곳뿐만 아니라 포장마차라든지 골프장, 음식점, 고스톱 모임 등 일상 공간을 파고들고 있거든요. 이게 그 안전한 곳은 없다는 방역 당국의 경고를 이렇게 좀 현실이 되는 모습인데 조용한 전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조용한 전파,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자 수 자체가 적을 때는 그런 데서 좀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해도 안 걸리셨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조용한 전파자, 경증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많아진 상태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감염자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재고 뭘 하고 해도 충분히 감염력을 가지신 분들이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지어 나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서 내가 만나는 분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사회활동을 하실 때는 감염이 전파되거나 내가 감염되지 않도록 그런 환경 자체의 노출을 피하시고 마스크를 항상 잘 착용해 주셔야 되고 또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어떤 음료를 마신다든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러한 모임이나 활동 자체를 지금은 최대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지금과 같이 이제 확산세가 굉장히 커져 있을 때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길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한 전파까지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우리가 흔히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 이 어떤 우울감 같은 것들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사실 이제 어떤 거리두기라고 해서 집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한 햇볕이라든지 맑은 공기를 쬐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야외에서의 활동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어떤 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많이 쓸수록 그것은 가중이 되기 마련인데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자주 접하면서 스트레스를 굳이 이렇게 스스로 초래해서 느낄 이유는 없다. 예, 그런 점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좀 정해놓고 뭐 매 시간마다 어떤 정보를 접하면서 어디가 뭐 확진자의 동선이었고 이런 것들을 너무 또 자주 접속해서 챙겨보다 보면 거기에 또 몰입함에 따른 스트레스가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요, 사랑제일교회 또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직접 비용하고 간접 비용을 좀 분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접 비용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치료를 했던 그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 부담분 중 일부를 계산을 해서 5억 원을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2차로 간접 비용까지 청구를 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장위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중에서 뭐 사랑제일교회 쪽에서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대중교통 이용 감소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로 격상을 하고 나서의 감소된 대중교통 인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기본 운임료 정도만 곱해줘도 한 39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 39억 원 중에 또 어느 정도를 청구할 것인가 이것을 서울시에서 계산을 지금 하고 있을 그런 단계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것 외에 이런 간접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에 첫 사례라고 합니다. 신천지 때도 이제 대중교통 승객 감소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법적으로 또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어떤 판례가 나올지도 앞으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검찰 역시 어떤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좀 빨리 판단해달라 이런 요구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배경은 또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집회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취소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석을 일단 허가를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집회를 참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구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검찰이 먼저 결정을 하기 전에서 법원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그 전광훈 목사가 본인이 이 수칙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먼저 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검찰의 의견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몇몇 보수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이 모두 불허를 하긴 했는데 단체는 확산세가 나아지면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또 그 광복절에 그 악몽을 재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방심하면 재증가할 수가 있고 네. 그걸 우리가 벌써 세 번째 겪고 있는데요. 지금 5월 연휴 때도 그렇고 이번에 8월 임시공휴일을 전후로 해서 이런 대규모 집회라든지 또 연휴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 방심하면 언제든지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나아졌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확산세가 나아져도 계속 최소한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확산세를 억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어떤 모임이라든지 집회 이런 것이 다시 열리는 것은 또 좀 우려가 많이 되고 특히 10월 달에는 또 공기가 좀 차고 건조해지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고 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의사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것들을 비대면이라든가 다른 방법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보면 그 광복절 시기에는 또 법적으로 또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 쟁점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로 확산되느냐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뭐 해외에서도 코로나 기간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인종차별 철폐 시위도 했었고 홍콩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있었는데 시위 자체를 우리나라가 특히 시위가 뭐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인 상황에서 미리 지금 현재 어떤 그때 가면 집회를 하면 된다 안 된다를 좀 가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확산세를 봐가면서 그때 정부에서도 방역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것이고 사실은 이제 8.15 집회 때도 재판부에서 그 사법부에서 어느 정도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좀 대비를 해서 그때의 어떤 확산세에 맞춰가지고 뭐 집회를 허가하든지 혹은 조건을 부여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을 해서 예.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 합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집단 휴진 사태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라고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합의문 내용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의사 정원 확대라든지 공공의대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단체와 정부 간의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방금 얘기 드린 그 문제들 더하기 또 처약급여화 문제라든지 뭐 비대면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한다, 앞으로 협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쪽 현장으로 복귀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뭐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5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예, 합의안을 두고 이 전공의 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인의 입장에서. 네, 아마도 예. 이제 이번 특히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런 주장이라든가 노력들이 굉장히 정당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의협에서 이제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고 또 수정된 협의안을 또 다시 내부에서 상의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네. 과정들이 이제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간이 급박하게 되면서 충분한 특히 이제 젊은 의사 중심으로의 충분한 상의가 좀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되겠는데 예. 그래도 일단은 그 의협 회장 하게 되면은 이제 의사 물론 이제 좀 의견이 다 안 맞을 수는 있지만은 대표로 이제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된 것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하지만 이제 전공의 젊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합의문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추가적인 약속이나 문서화가도 좀 추가적인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젊은 의사들도 이제 이번 주말 동안 좀 수기와 논의를 거쳐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식의 의료 정책에 참여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또 좀 내부적인 고민과 또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좀 지금 좀 당장은 좀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좀 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철하게 또 합리적으로 또 좋은 판단을 내부적으로 거쳐서 또 많은 좋은 정책들을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노력이니까 좀 현명한 결정이 나오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공의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표현상의 문제 차이가 있어요.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것은 원점 재논의, 정책 철회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 합의문에 보면은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방적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 강행하지 않겠다.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전공의 쪽에서는 2차 운행을 우리가 일단 반대하니까 착오로 다시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합의문에서는 차를 일단 세우고 키도 빼고 사람도 다 내리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정도의 차이 정도가
아닐까, 뉘앙스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 비대위 측에서 밝히는 입장들을 보면은 좀 절차에서, 그러니까 의협이 우리랑 충분히 상의를 안 했다. 예. 이것이 문제다라고 보는 거지, 합의문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의 내부에서도 좀 현장에 복귀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7일 정도에, 오늘 월요일이죠. 그때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전공의들이 원하는 모양새는 뭐가 됐든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모양새지 절대로 합의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좀 가닥이 잡혀서 전공의도 의협의 합의에 따를 가능성도 지금 꽤 높게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올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진료 정상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의사협회 개원의들은 이제 집단 휴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종합병원 수련병원에서의 어떤 전공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수 의료는 지금 뭐 교수라든지 또 아니면 또 일부 전공의 중에서는 또 일부가 필수 의료에 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공백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이제 급하지 않은 진료 같은 거라든지 또 이제 조금 신한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급하지 않은 진료에서는 조금 지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큰 의료 공백은 예상 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조금 더 교수들이 또 전임의들이 조금 더 의료 공백이 없도록 조금 예. 더 노력이 좀 필요할 부분일 것 같고요. 전공의들도 이제 진료에 복귀를 하되 지금의 어떤 의료 정책 개선 노력들은 잊지 말고 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큰 의료 공백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서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일단 뭐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광범위한 일반적 백신 접종 내년 중반까지, 이렇게 내년 중반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못 바꿨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효능이 입증할 백신이 없다는 건데 이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 겁니까? 백신 개발에 있어서.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백신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항체 생성률을 네.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제 WHO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실제 그것이 이제 방어 효과가 있는지는 또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바이러스 노출 실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금 3상 시험을 통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백신이 개발돼도 지금 많이 논의된 것처럼 이것이 얼만큼 광범위하게 네. 전달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가적인 백신 접종 시범 사업을 해서 백신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종을 하고 또 사후 이상 관련 반응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WHO에서 보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접종이 맞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다면은 물론 이제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방역 당국에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지만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보도 내용을 보고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그 등록을 한 백신 있지 않습니까? 스푸트니크 V. 임상시험 참여자 전원 38명에게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항체 형성이 됐다는 건 이걸 뭐 백신 치료제로 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승인했다 그래서 조금 뭐 모두 다 의아해했던 그 기초 데이터 1상, 2상 시험 결과를 지금 이제 정리해서 발표된 것이 되겠고요.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하려면 3상 시험을 통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조금 한 번 더 검증을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승인한 다음에 국민한테 써보고 안전한지 유효한지 보겠다. 이것은 이제 또 위험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검증 한 3상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또 치료제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1상, 2상만 마치고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1상, 2상에 대한 자료도 없었는데 이제 그 1상, 2상에 대한 예전에 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 공개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3상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3상 데이터는 없는 상태에서 이제 승인을 러시아에서 했다라는 것이 한번 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도만큼이나 안정성도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네.
그 뭐 미국 쪽이나 이쪽 제약사에서도 약이 개발되었다 이런 보도가 가끔씩 흘러나왔는데 그때마다 뭐 요동치는 건 주가나 이런 것이었지 결과적으로 확실히 입증되는 것은 상당히 좀 더뎠었거든요. 심지어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분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보도가 되긴 했었기 때문에 빨리 내놓느냐 보다는 안정적으로 진짜 확실하게 입증된 약을 내놓느냐 이것이 예. 더 중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